일반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어디가 불편하면 그 아픈 데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은 자기만의 답이 있을 거야 라고 되게 어려운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잘 먹고 움직이고 잘 자고, 사실 건강한 사람 보면 이걸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과는 완전히 딴판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을 역임하시고 대통령 한방의료자문의를 역임하신 이재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까 촬영 전에 말씀을 나누셨는데 오늘 처음 뵀는데도 정말 자상하시고 한의학에 대해서 저랑 많이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번 이 촬영을 계기로 우리 원장님을 더 깊게 알게 됐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제가 봤는데 제 생각과 일치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모시기 전에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하는 한의사 분들의 책을 제가 자주 접하지 못했거든요. 에너지의 생성, 그리고 에너지의 순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의 안정,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세 가지로 사실 다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표현을 몸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몸 에너지라는 거는 사실 원장님이 강조하시는 혈액과 진액을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는 우리 한의학에서 기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많은 환자를 보고 또 나름대로 그 임상을 하면서 느낀 결과는 건강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우리 몸이 생명 활동을 하는데 혈액과 진액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사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만들거든요. 특히 원장님이 강조하시죠. 위기능, 위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 만들어진 에너지는 사실은 인체 각 기관에 보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머리끝부터 사실은 모든 장기를 통해서 이제 발끝까지 보내주는데, 그 보내주는 기능이 바로 이제 순환 기능이죠. 그 순환 기능을 하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은 일상의 움직임과 운동이에요. 그래서 움직임과 운동의 역할도 우리가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이제 인체 각 기관에 보내지고, 그런데 이 에너지를 만들고 인체를 통해서 전신으로 보내지는 그 시스템이 일정한 어떤 패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에너지 균형이죠. 네. 예, 밸런스거든요. 근데 그 밸런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자연의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생체 리듬이라는 표현도 쓰고 일종의 뭐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침이 돼서 해가 이제 지구에 내려 비치게 되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생물체들은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에너지가 끌어올려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해가 어쨌든 중천에 뜰수록 더 에너지가 이제 치솟겠죠.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지면서는 에너지가 안정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내려오면서 안정이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몸 아래에 이제 깊숙한 곳에 저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자연 에너지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 자연 에너지라는 건 우리가 사실은 지구상에 살면서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중력이 얼마나 크게 작용합니까, 그죠? 그걸 못 느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자연 에너지는 계절의 변화죠. 거기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결정이 되고 사실은 엄청난 그 자연의 에너지 변화가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하루의 에너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기능을 잘 균형을 타고 있으면 에너지 밸런스가 맞으면서 생체 리듬이 잡히는 거고, 그걸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제 몸의 리듬이 깨지면서 오히려 다양한 이제 질병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건강을 체크할 때는 내가 하루에 필요한 만큼 음식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만들고 있느냐, 거기에 위기능이 제대로 잘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만들어진 에너지가 내가 일정하게 움직이면서 이걸 인체 곳곳에 보내주고 있느냐. 사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으면 그게 안 가잖아요. 지방이 쌓이고 이제 몸이 정체가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녁에 늦게까지 TV 보고 뭐 이러면 몸의 에너지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사실 핵심이라는 거죠. 복잡한 건강의 원리를 아주 단순하게, 우리는 어차피 자연계에 살고 있고 우리 몸도 자연이고 그 리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루의 리듬이라는 게 태양의 흐름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거기에 위배되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걸 제대로 따라서 그 흐름을 따라가면 다시 몸은 정상적인 리듬을 회복할 거다. 아주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네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환자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유 교수님, 사실 밥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면 뭐 건강해지는지 누가 몰라요. 이제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 얘기를, 그 원칙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걸 더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음식 먹고 움직이고 잠자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활동이라는 게 에너지의 안정을 깨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갑자기 충격적인 얘기를 듣는다든지 신경을 확 써야 되면 에너지는 정체가 되는 거예요.
딱 스톱 굳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강력하면서도 에너지 흐름, 우리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인체에 보내주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짧은 시간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라는 게 만병의 원인이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지금 먹고 움직이고 잠자고 정신활동하는 게 우리 일상의 전부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위장 기능, 심장이나 폐 순환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신장이라든지 비뇨생식의 기능 이런 거 작용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 세 가지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느냐 또 보내주고 있느냐 안정이 됐느냐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알면 그 생활에서 모든 걸 모범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사실은 그 장부가 강하게 타고났으면, 위를 강하게 타고났으면 조금 음식을 거하게 먹어도 몸이 버텨주는 거거든요. 심폐기능을 강하게 타고났으면 운동량이 좀 적어도 그게 다 보내주는데, 사실은 어떤 분들이 질병이 오는 상황에서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 생성과 순환과 균형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적인 한두 가지를 짚어주기 위해서 이제 큰 어떤 건강이라는 인체에 대한 어떤 몸의 원리랄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모든 뭐 다른 기능이 건강하게 타고나고 위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위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꼭 지켜야 될 생활 습관이 있다는 거죠. 또 심장 기능이 약하게 타고났으면 그 사람은 딴 거는 뭐 대충 해도 되지만 그 부분만은 신경을 써야지만이 에너지 순환 기능이 정상 기능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걸 좀 많이 강조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환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런 걸 많이 좀 깨우쳐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자기만의 답이 있을 거야라고 되게 어려운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잘 먹고 움직이고 잘 자고, 사실 건강한 사람 보면 이걸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딱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긴 분들은 단순한 이 네 가지, 스트레스 포함해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개에 굉장한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잘 먹지를 못하고 네. 정상적인 소화를 못 시키고 운동을 안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할 수 없는 몸이 됐거나, 그리고 수면에 문제가 딱 생겨 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정말 간단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고, 해결을 하려고 해도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고. 네, 그걸 지금 아주 핵심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또 유튜브에 나와서 또 우리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뭐 사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 진료 보기도 한데, 일반 국민들한테 조금 이걸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요, 일반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어디가 불편하면 그 아픈 데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MRI 찍고, 허리에 뭐 디스크냐 협착증이냐 뭐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질병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렇죠. 거죠. 질병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이제 모든 걸 메모리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조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병이라는 거는요, 이제 허리도 예를 들어서 사고로 다쳐서 아프거나 뭐 어떻게 뭐 진짜 충격을 받았거나 이러면 허리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또는 뭐 어느 순간이 아니라 조금씩 어떤 몸이 불편해져, 허리가 불편해지면서 아픈 경우는 뿌리는 허리에 있는 게 아니라 몸에 있다는 거죠. 그걸 좀 병이 아니라 몸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위기능이 약한 사람이 허리가 아프다. 사실 그 사람은 허리가 아픈 이유가 혈액이나 진액 같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허리에 못 보내주기 때문에, 보내줄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허리에 충분히 근육에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어도 사실 허리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잘 먹고 에너지를 만드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식생활만 바꿔줘도 허리에 힘이 생기고 좋아지는데, 그게 아니라 허리 아프다고 MRI 찍고 해서 시술 받고 물리치료, 뭐 예를 들어서 몸이 건강하면 그런 치료는 길어봤자 한두 달이면 침 맞고 물리치료 받고 조금 치료하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6개월, 1년 간다 그러면 그 뿌리는 허리에 있는 게 아니라 몸에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약간 부연 설명을 예. 드리자면, 고기도 잘 소화를 못 시키고 소화력이 너무 약해서 이 근육 자체가 이렇게 허약해져 있는 네, 사람들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기립근 자체를 유지시키지도 못하고 자꾸 맞습니다. 이렇게 꼬부라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중심축이 무너지면서 네. 어딘가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 기본을 찾아 들어가 보면 잘 먹지를 못하는데, 그렇죠. 네, 그 원인이 예, 있다. 맞습니다. 몸에 문제가 있고, 몸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위나 에너지를 만드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이제 어쨌든 에너지 생성, 위기능이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 또 더 임상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환자들은 대부분 또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위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배에 힘도 없고 또 앉아 있어도 허리 부담이 오히려 딴 사람보다 우리가 이 몸을 지탱하는 이 힘이라는 거는 배심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복강에 힘이 네. 중요하거든요. 장기가 이렇게 단단히 그렇죠. 자리 단단히 잡고 받쳐주는 게 허리를 굉장히 부담을 덜어준단 말이에요. 네. 허리가 아파서 예를 들어서 뭐 모든 선생님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병원에서 허리가 아프면 운동을 좀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리에 제일 좋은 운동이 뭐냐? 대부분 생각하는 게 수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평소에 음식 먹고 에너지를 만드는 그 기능이 떨어져서 손발도 차고 늘 소 안 되고 피곤한 사람이 허리에 좋은 운동은 수영이라고 해서 수영을 하고 나면 과연 어떨까요? 그 사람 더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찬물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뺏기고 나면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지치고 허리가 더 아픈 경우가 저는 임상을 통해서 굉장히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열을 낼 만큼 이 여유열도 없는 그렇죠. 사람, 이미 소화를 시킬 만한 열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에너지가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허리에는 수영이 좋다라는 그냥 단순 논리로 몸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뚱뚱하고 평소에 그냥 보행하기는 이 체중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되니까 오히려 수영을 통해서 지방도 줄이고 또 물속에서 부력에 의해서 허리를 편안하게 제일 좋은 운동이죠. 그 사람한테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드린 그런 에너지가 부족한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여성들로 따지면 오히려 근육이 부족하면서 배는 자꾸 나오는 뭐 이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영이 해서는 안 될 운동 중에 우리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운동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 몸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저도 좀 허약하게 타고난 편이어서 운동의 강도를 예전에는 좀 조정을 하다가 어느 순간 물론 그게 몸이 좀 나아져서 그러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몸이 좀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한계선을 돌파 안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제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순간이 좀 고통스럽지만 한계선을 돌파를 했을 때 그것 자체로 몸이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워낙 수영을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든 약간 의지가 있다면 수영을 해서 열을 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충분히 또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운동이라는 몸이 기본적으로는 그냥 자연스럽게는 그 사람이 에너지 흐름이 어떤 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몸이 아프다는 건 그 길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 길을 바꾸려면 네.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는 힘들지만 그걸 극복하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많은 의지가 필요하고 조금 더 많은 반복을 통해서 그렇죠. 그게 이제 길이 되도록 하려면 말씀대로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그 에너지 흐름 길이라는 거는 등산로하고 같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 들여서 그 길이 계속 그게 되다 보면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되는데 좋은 새로운 길을 만들려면 좀 험난하지만 그걸 뚫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몸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그 길로 이제 가게 되면서 그게 정상적인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길이 파이면서 글로 자연스럽게 물도 흐르고 그렇죠. 사람도 흐르고 이제 그게 일종의 자연스러운 방향이 돼 버리겠네요. 그렇죠. 이 얘기를 딱 듣다가 지금 드는 생각이 육체적인 활동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에도 좀 적용되는 얘기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원장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과 에너지의 흐름은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걸 경험한 게 이제 병원에 있다 보면 입원 환자들 중에도 중풍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 보면 한 두 가지로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의사 선생님한테 맡기고 그냥 치료해 주는 대로 이제 이런 분들이 있고 이제 어떤 분들은 열심히 손이 움직이진 않지만 손을 움직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의식을 모으면서 노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결과는 완전히 딴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는 지금 현상까지는 못 오지만은 제대로 못 움직이는 그래도 노력을 하면서 이 의지를 생각을 의식을 거기에 두게 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는 글로 가는 거거든요. 결국 그 기능이 점점 강화가 되겠네요. 강화가 되는 거죠. 글로 가는 에너지로 가는 길이 뇌 손상으로서 마비가 되고 제 기능을 못 하면서 의지를 가지게 되면 그 길이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면서 훨씬 모든 걸 더 나은 단계로 의사 선생님한테 맡기는 분보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훨씬 이거는 진짜 확연한 차이가 날 정도로 수동적으로 이제 맡기는 사람보다 그렇죠. 물리치료도 해서 손으로 해주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힘들지만 해보라고 손을 쥐어보라고 노력을 열심히 또 의식을 가지고 하는 분이 있고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몸에 필요한 생명 에너지를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 방향성을 만들어. 방향성을 만들어 주는 거나 이제 이런 저는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있죠. 피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맞습니다. 만약 그걸 극복 가능하다면 한번 부딪혀서 내 내성을 한번 강하게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도 정신 활동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가 이제 흐른다는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그 스트레스도 지금 말씀대로 이제 계속 그걸 부딪히면서 하다 보면 몸은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요 또 오히려 강해질 수가 있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걸 뚫고 가는 이제 힘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물길이 생긴다. 네. 저도 아까 뇌에서 어떤 길이 생긴다 네, 예. 말씀을 저는 일상에서 그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무조건 우리가 반복해서 간 길이 거기가 등산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새로 책이 나오셨어요, 네. 그죠? 네. 저도 책을 읽어봤는데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책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도 한번 또 책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계속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몸 에너지의 중요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책 제목도 내 몸 에너지 다이어트라고. 왜냐하면 내 몸의 에너지를 잘 생성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근육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팔다리가 오히려 가늘면서 자꾸 이제 배가 나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포커스를 어디 맞춰야 되냐면 배를 줄이기 위해서 안 먹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어쨌든 섭취를 하고 근육량을 만드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백질이나 이걸 잘 먹을 수 있도록 먹어서 내가 몸에 필요한 근육을 만드는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얻을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체지방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자꾸 붓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식사량을 줄여야 되는 거고 식사를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사에 대한 호르몬 조절, 이제 밸런스도 거의 돼야지만이 내가 지속적으로 식사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균형이 깨지면 이제 수면이라든지 아까 자연의 에너지 리듬이 깨지면 그건 왜냐하면 식욕 관련된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내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호르몬이 이미 그렇죠. 그렇게 명명을 예, 해버리니까 예, 이미 뭐 내가 의도적으로 열심히 해봤자 6개월 하면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의지를 호르몬이 이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해라는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 전신 비만의 형태를 나타내죠. 자꾸 붓고. 그다음에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은 아까 제가 우리 몸의 에너지가 물과 불의 에너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인체의 어떤 그 인체를 우리가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소우주라는 거는 자연의 우리가 에너지를 봤을 때는 태양이 내려 비추면서 땅에 있는 물이 수증기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태양이 내려 비추는 화강이죠. 그리고 땅에 이제 물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는 수성이잖아요. 그죠? 수성 화강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생성되는 거거든요. 태양이 내려 비추고 땅에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비가 오면서 생물체가 살아나고 생장하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심장을 중심으로 불의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신장이나 비뇨생식기를 중심으로 물의 에너지가 있고 이 물의 에너지가 올라와서 불을 꺼주고 또 불이 내려서 물을 데워주고 하는 이 수성화강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에너지 생성이나 순환이나 균형이나 모든 게 이게 밸런스가 맞춰지는데 이제 체질적으로 또는 생활이 내가 이제 부득이 야행성 생활을 했다든지 밤에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물의 생성이 호르몬의 생성이 부족해지면서 예민해지고 자꾸 이제 불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에너지가 올라가죠. 이제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적인 체형을 봤을 때 하체는 오히려 조금 약해 보이고 어깨나 목이나 팔뚝 같은 데는 오히려 상체는 비대해 보이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체 비만의 형태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의 핵심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해서 칼로리 개념으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답이 아니다. 지금 내 몸의 에너지 생성이나 순환이나 균형의 문제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생활도 달라져야 되고 내가 그 솔루션이 달라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 몸의 에너지가 정상화되면 살은 빼는 게 아니라 빠지는 거다. 내 몸이 건강해지면 아마 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몸이 건강해지면 사실은 다이어트는 그냥 되는 거고 필요 없는 몸의 독소는 빠져나가는 거고 하는 거지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이제 핵심이고요. 이런 어떤 건강법이랄까 이런 걸 가지고 좀 아프지 않고 젊게 사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노비노 건강법이라는 책을 사실은 이 책 전에 한 번 더 책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독자들 또 이제 뭐 어쨌든 공감해 주시고 제가 이제 특히 어떻게 보면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한의학의 어떤 진가를 좀 일반 국민들한테 좀 알리고 싶다.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우리 원장님도 아마 많은 환자를 보셨기 때문에 이러실 겁니다. 환자가 들어오면 대충 보이죠.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많은 환자를 보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면 환자를 보면 아, 이 사람은 대충 어떤 문제가 있겠다라는 게 사실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훌륭한 또 경험이 많은 한의사분들이 이제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에너지를 본다는 거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이 사람이 혈액과 진액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느냐 몸에 이제 이걸 보는 거거든요. 교수님 책에서도 가급적 한의학 용어보다는 네. 조금 더 쉽게 쓰려고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한의학계에서도 우리끼리 아는 그런 용어들보다는 일반 대중들이 아는 그런 용어를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같이 이런 자리에서 또 이렇게 계속 노력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참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많이 느꼈습니다. 교수님도 20년 전부터 네. 계단 오르기를 미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네. 무조건 계단을 오르자. 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그러니까요. 했는지 예,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교수님 책 보면서 계단 오르기면 된다. 네. 이렇게 딱 단언을 하시거든요. 저도 환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딴 거 하지 말고 일단 계단부터 올라라. 계단 오르기를 그렇게 밀게 됐던 그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게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20년 전에 계단 오르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환자들한테 우리 브로셔 있잖아요. 이 브로셔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계단 오름의 장점, 또 계단 오르면 어떤 방법으로 올라라 이런 걸 이제 설명서를 제가 드리고도 했는데 왜 제가 계단 오르기에 꽂혔다 그럴까? 네. 이걸 하게 됐냐면 현대인들의 질환의 원인 중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키가 위로 떠요. 특히 화가 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화가 나면 키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제 올라가면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하체는 약해져요. 키가 위로 뻗치기 때문에. 그래서 뒷골은 땡기고 제가 얘기하는 에너지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제 에너지라는 게 다 이제 상하가 분리가 되면서 아래에 있어야 될 에너지가 다 위로 올라가면서 치받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뒷골 땡기죠. 예,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목 잡는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눈에 충혈 생기죠. 입 마르죠. 또 심하면 귀에 소리까지 나죠. 또 반면에 하체는 어떻게 됩니까? 다리 힘이 없이 후들거리잖아요. 우리가 충격받으면 다리가 그냥 주저앉잖아요. 힘이 빠지면서. 그게 왜냐하면 에너지가 다 위로 뻗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대인들은 사실은 사회생활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에너지가 균형이 대부분 깨지면서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끌어내리는 방법은 뭐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 챙김이랄까 명상 같은 걸 통해서 아래로 에너지를 내릴 수도 있지만 그거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몸을 쓰는 거죠. 하체를 쓰는 거거든요. 하체를 쓰려면은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아래로 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중력에 역행해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 계단을 오르게 되면 위에 있는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체 힘을 쓰려면 에너지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그렇죠. 여기에 있을 거냐, 네. 머리 쓰고 화나가지고 그렇죠. 아니면 여기에 집중시킬 거냐. 그렇죠. 균형이 깨졌으니까 아래로 끌어내리는 방법은 사실은 계단 오르기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직장인들 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친구 불러서 뭐 술 한잔 뭐 이런 게 풀 수도 있지만 이제 저는 그거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집에 와서 생수 하나 들고 계단 올라라 그러거든요. 10층까지 천천히 한번 올라봐라.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10층까지 한 2번만 해봐라. 그러면 머릿속이 싹 정리가 되면서 내일 내가 직장 가서 어떻게 해야 되며 내가 마음이 편해질 거다. 이제 그게 바로 에너지 의학이거든요. 우리 한의학에서 진짜 현대인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몸에 근육이잖아요. 근육이 아시다시피 근육의 70%는 엉덩이 허벅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엉덩이 허벅지 하체 근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운동이 계단 오르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사람들도 뭐 40대가 넘어가면 근육이 1%씩 또 60, 70대는 1.5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화를 막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하체 근육을 유지하게 되면 사실은 젊게 사는 거거든요. 제가 우스갯얘기로 친구들한테도 야, 너가 딴 거 하지 말고 엉덩이 허벅지 근육 키워. 그게 젊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가장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게 계단 오르기예요. 굳이 뭐 어디 피트니스 센터 안 가도 그냥 계단 오르고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 타고 제가 임상에 실제로 느끼니까 이제 그걸 많이 강조를 했죠. 이제 그러고 나서 거의 한 10년 이후에 KBS에서 계단 오르기 특집을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나를 불러야 되는데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데 또 원장님께서도 그 계단 오르기를 굉장히 진짜 무조건 올라라. 여러 운동이 있잖아요. 등산도 있고 네. 러닝도 있잖아요. 네, 다리를 맞습니다. 쓰는 게. 네. 근데 왜 굳이 왜, 계단 오르기를 예. 추천하셨는지. 지금 말씀대로 등산도 굉장히 좋은데 이제 등산은 문제가 뭐냐면 내려오는 데 문제예요. 우리가 내려올 때는 하체 근육을 풀게 되거든요. 근육이 이완된 상황에서 체중을 실어버리면 발목이든 무릎이든 관절에 무리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하셔도 되는데 반드시 스틱을 가지고 내려갈 때는 하체 관절에 체중이 안 실리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은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러닝도 이제 뭐 좋은 유산소 운동으로 또 에너지를 순환시켜 주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이 들어서 크게 몸에 지방이 많지 않으면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해라. 왜냐면 우리가 노화라는 게 근육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걸 막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제 근력인데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러닝머신 할 때도 앞에 이제 우리가 인클라인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올리는 게 있잖아요. 등산을 하듯이 올려놓고
오히려 하체에 힘을 주면서 저항성이죠, 일종의. 그걸 느끼면서 오히려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체에 힘을 주고 하체에 우리가 집중했을 때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오고 오히려 머리는 맑아지고 몸은 오히려 건강해진다. 확실히 러닝 대비 충격은 덜하면서 로딩은 굉장히 강하게 넣을 수 있으니까. 예, 중력을 한 계단 올릴 때 러닝에서 그 높낮이하고는 또 다르죠, 그죠? 말씀대로 훨씬 더 운동의 어떤 효율성은 있죠.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댓글 중에서도 자기의 고질적인 어떤 불면이나 심장 두근거림, 세동 이런 게 안 잡혔었는데 러닝으로 계단을 올랐는데 그게 잡혔다. 그게 확실히 그냥 단순 비교가 아니라 러닝보다 어떤 측면에서 심장 강화 측면에서 좀 우위에 있는 부분이 네, 있다. 맞습니다. 네.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심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의 에너지가 너무 위로 치받쳐서 이제 심장이 그런 뭐 두근거리거나 좀 오히려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 에너지를 아래로 내려놓으면 저장해 놓으면 나의 기초 체력이 되고 오히려 면역력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대로 계단 오르기가 훨씬 더 효율적이죠. 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못 자는 것도 에너지가 너무 위로 상기되면서 뇌가 각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계단을 통해서 아래로 끌어내려주면 뇌는 오히려 과열 상태가요. 오히려 안정이 되고 오히려 편안한 상태가 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계단 오르기는 사실 최고의 운동이죠. 저 말고도 20년 전부터 계단 운동 네. 캠페인을 해 오셨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계단을 한번 올라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얘기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계단 오르기를 했을 때 마음 상태, 기분 그리고 어떤 몸의 느낌 그거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빠져든 사람은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베이터냐 계단이냐 이렇게 선택지에 섰을 때 계단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저와의 약속이거든요. 저는 절대 계단이 있는데 오르는 계단은 저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절대 안 탑니다. 예, 나와 약속이에요. 지하철이든 네, 어디든 지하철이든 간에. 병원에서든 계단은 무조건 제가 그냥 걸어 올라가지. 예, 뭐 환자들 회전할 때도 저는 엘리베이터 안 타죠. 건강 유지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삶의 중간중간에 개입이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운동을 각 잡고 뭐 1시간 빼서 하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뭐 3분씩, 2분씩 맞습니다. 이게 또 크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심장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말씀대로 이제 저도 환자들한테 계단 오르기를 자꾸 권장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교수님 저는 무릎이 아파서 이제 계단 오르기를 못 한다. 또 이제 정형외과 가서 절대 하지 마라 그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그 말은 저는 공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단 오르기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무릎에 무리가 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난간을 잡고 천천히 그냥 뭐 예를 들어 5층까지 올라가는 것도 뭐 10분에 그 하면 뭐 20분 30분에 천천히 해라. 예, 천천히 하고 또 너무 많이 가려고 그러지 마라. 오늘 뭐 1층까지만 할 수 있으면 1층까지 한 보름 해보고 괜찮으면 한 2층까지 또 해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10층까지 정도의 무리가 없이 그래도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근력과 하체를 만들어야지만이 건강 유지가 되지. 지금 우선 염증, 통증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서 아예 안 하면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20년간 계단 오르기를 추천하신 그 내공이 느껴집니다. 아유. 그 이런 세세한 이 멘트들 분명히 엄청 많은 그 질문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교수님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솔루션을 이제 환자 한 분 한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시면서 솔루션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죠? 계단 오르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감합니다. 계단 오르기 전도사. 아유. 같이 노력하시죠. 네, 원장님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저도 그런 목적이 있어요. 저를 아는 몇 분이 계단 오르기를 하게 만들까 제 인생에 주어진 하나의 미션 같은 거예요. 왜냐면 계단 오르기를 하면 굳이 뭐 우리가 어디 와서 치료를 받아라 마라 계단 오르기만으로 해결되는 분이 많잖아요, 그죠? 엄청 많죠. 네. 너무 많죠, 사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네. 좋은 일을 하는 네, 거잖아요, 그죠? 네.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계단 오르게 할 것이냐 이게 하나의 미션인 것 같아요. 네. 저희들한테 의료인한테 주어진. 뭐 운동의 측면에서도 너무 좋은 거지만 제가 이제 어떤 환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도 내가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최고의 명상이 계단 오르기다. 우리가 뭐 눈 감고 명상 음악 들으면서 명상하려고 했는데 명상이 됩니까? 그렇지만 생수 하나 들고 천천히 계단을 오르게 되면 이 발바닥에 의식을 하면서 오르게 되면 진짜 최고의 명상이거든요. 네. 저도 많이 공감하는 게 저도 그 스태틱 명상을 못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오히려 몸을 안 움직이니까 이 생각이 개입을 하고 절대 생각을 비워내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저도 환자들한테 명상을 추천하지를 않고 저도 안 하는데 근데 확실히
계단을 오르고 반복된 단순한 행동을 계속하면 몸 입장에서는 생각을 비울 수밖에 네, 없어요. 생각이 비워지고 또 내려오니까 생각이 비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려도 편안해지고.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오르기만 하면 되는 건데 명상은 그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계단이 하나의 동적 명상이다. 그래서 어렵게 그냥 명상하려고 하지 말고 네. 계단 하나면 된다. 네. 기승전 계단이네요. 네. 그리고 수면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네, 그렇죠. 수면은 이제 에너지의 어떤 균형. 그게 사실은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거든요. 이제 쉽게 뭐 수면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면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는 수면을 해야 된다. 그게 가장 편하다, 우리 몸이. 이미 우리 몸의 유전자로 굳혀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우리 인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현대의학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도 가장 호르몬의 생성이라든지 가장 우리 몸에 유익한 시간이 밤 10시부터 이제 새벽 5시까지라는 거죠. 그 시간에 잤을 때 자연의 에너지의 리듬도 타고 우리 몸이 가장 안정되고 편안한 그 상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시부터 5시까지를 강조를 하는데 그것도 사람의 에너지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소에 손발차고 소화 안 되고 위기능이 문제가 있고 음식도 어쨌든 조금만 먹어도 뭐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못 먹잖아요.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늘 이제 피로를 좀 느끼고 오히려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성격도 좀 내성적인 분이 많고요. 좀 소극적이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잠을 좀 더 자야 돼요. 10시부터 5시를 포함해서 10시부터 5시 같으면 7시간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 8시간, 9시간. 사실 잠을 좀 더 자는 게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 사람의 생체 리듬을 제대로 만드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8시간을 자요. 아, 예, 예. 예, 에너지 소모가 많으면 좀 더 자주는 게 좋거든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원장님 그래도 뭐 제 눈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뭐 어쨌든 환자 보시라 또 유튜브 하시라 뭐 내가 볼 때는 에너지 소모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흔히 이제 물만 먹어도 붓고 살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성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체성분 분석을 해보면 체지방이 이제 너무 많고 이런 사람들은 몸 자체가 이제 에너지를 잘 돌지는 못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짚는 게 뭐냐면 밤 11시를 제가 강조를 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운동 부족해서 에너지 순환이 안 되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식욕 관련된 호르몬의 균형이 깨진 경우가 많거든요.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폭식하게 되고 저녁에 되면 막 야식이 땡기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게 핵심 포인트가 이제 밤 11시라는 거거든요. 밤 11시에 나오지 말아야 될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렐린이. 그 왜 그렇게 나오느냐? 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시에 자야 되는데 11시를 넘어가면 몸이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아, 저녁에 우리 주인이 에너지를 써야 될 일이 있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식욕을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지 라는 것 때문에 나오지 말아야 될 우리가 그렐린이라는 식욕 촉진 호르몬 어떻게 보면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나오는 게 기본인데 밤 11시에 한 번 더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만 특히 이제 뭐 고도 비만뿐만이 아니라 몸이 이제 잘 붓고 뭐 예를 들어 체지방이 많고 이런 분들은 생활에서 다른 얘기를 안 하고 반드시 밤 11시 전에 자라.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이제 환자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교수님 잠을 자려고 그래도 잠이 안 와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의 에너지 기른인지 이미 뭐 새벽 12시 넘어서 이까지 이미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 리듬이 이미 깨져 있는 거죠. 아침 6시나 뭐 5시나 일어나서 10시에 자야 될 이런 사이클이 뒤로 밀려 나온 거죠, 이미.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우리가 수면 위생이라고 잠을 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분들한테 핵심적으로 하나를 딱 짚어주는 게 뭐냐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물어봐요. 이제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뭐 6시, 7시 이렇게 일어나면 반드시 주말이든 뭐 휴일이든 그 시간을 지켜라. 그러고 일어나서 본인만의 하루의 루틴을 만들어라. 30분이든 40분이든. 그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을 땡기는 거죠. 아침에 일정하게 일어나게 되면 사이클이라는 건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시작을 일정하게 하면 끝이 어떻게 보면 당겨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대부분 이제 살찐 사람들이 막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도 도움은 됩니다만은 좀 더 큰 어떤 그 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해. 또 운동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직장인들 시간이 안 돼서 이제 살 빼겠다고 이제 운동을 하는데 저녁에 이제 예를 들어 피트니스 센터 가서 하게 되면 오히려 저녁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의 에너지라는 게 안정이 되면서 수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가서 뭐 가슴 근육 키운다고 역기 들고 뭐 땀 빼고 유산소 이러면 뇌가 각성이 되면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은 다이어트를 한다고 운동을 하는 게 오히려 호르몬의 균형을 더 깨게 되고, 우선 소모를 하니까 약간의 체중 감량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중에는 오히려 몸의 리듬이 깨지면서 반드시 요요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아침 시간을 운동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니까 퇴근하고 나서 맞습니다. 운동하는 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네, 그죠? 맞습니다. 이제 그것도 우리가 한번 이런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막혀있던 에너지를 한번 뚫어준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가볍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아침에 이제 일정하게 일어나라는 얘기를 했는데 환자분들 중에는 직장인들은 교수님 주중에 너무 힘들어서 주말에 그래도 한번 몰아서 자야지 이게 피로가 풀리는데 그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되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제가 이제 답은 일정하게 일어나라. 일어나서 출근하듯이 하루에 30분이면 40분 루틴을 해라. 피로는 짧게 낮잠을 자라. 한 30분 내지 1시간 이상 자면 또 몸이 이 낮을 밤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예, 또 에너지 리듬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한 30분씩 한 번 자서 피로가 안 풀리면 두세 번 자라. 그것도 충분히 건강의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특히 뭐 직장인들 만약에 여건이 되면 점심 때 점심 먹고 의자에도 잠시 5분 10분이라 눈을 붙이는 거 저는 굉장히 권장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 시간에 우리 몸의 에너지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흔들렸다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누워서 눈 감으면서 정리해주는, 그게 사실은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 있잖아요. 평소에 잠 못 자고 야행성이고 밤만 되면 오히려 막 눈이 좀 말똥말똥해진다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오히려 힘들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 몸의 시스템이 밤낮이 지금 이제 구분을 못 하는 거죠. 낮이 어떻게 보면 밤 같고 밤이 어떻게 보면 낮 같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아침에 일정하게 일어나서 리듬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더더욱이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한의학적으로는 우리 몸의 에너지라는 게 크게 보면 물과 불의 에너지가 있으면, 이제 그런 분들은 몸에 물의 에너지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키가 위로 뜨는 거죠. 그러면 물의 에너지는 언제 나오느냐? 바로 물의 에너지가 핵심이 호르몬인데요. 그건 밤 10시부터 한 2, 3시 길어봤자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사실은 그 시간에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시간에도 얕은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깊은 잠을 자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또 하려면 일정하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낮이라는 인식을 줘야 돼요. 지금 밤낮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낮이라는, 예를 들어 직장인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저는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핸드폰에 알람을 한 50분 정도마다 이렇게 딴 사람 들리지 않게 가볍게 해놨다가 5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나가서 햇볕을 한 번씩 보고 와라. 그 낮이라는 인식을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밤이 밤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몸이 낮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적으로는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인식을 하려면 두 가지 신호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활동이랑 햇볕이랑. 그렇죠. 맞습니다. 햇볕의 시각을 통해서 그 사인을 계속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봉독약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봉침요법이죠.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봉독에 대해서 얘기를 뭐 하려면 참 너무 많은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요. 이게 봉독이라는 게 사실은 인류에게서 수천 년 전부터 써왔던 거예요. 우리 한의학의 이제 마왕태라는 중국의 한의학의 원서에 가까운 책인데, 이제 거기에도 보면 봉독을 가지고 질병 치료에 활용했다는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집 안에 있는 대추나무에 고기를 걸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벌이 와서 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고기를 아픈 부위에 붙인 거예요. 이제 피부를 통해서 봉독을 어떤 염증을 잡고 이제 치료를 한 거거든요. 한때는 이제 봉독을, 벌의 독을 뽑아내는 기술이 없을 때는 벌침을 많이 썼잖아요. 이제 근데 70년대 어떤 기술이 발달이 됐냐면 벌을 죽이지 않고 벌에 전기적인 전자파 자극을 주게 되면 벌이 일종의 가벼운 쇼크를 일으키면서 독을 내놔요.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에는 전기 자극을 줬어요. 그러니까 자극이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들이 이제 토하고 싸면서 뭐 어떻게 보면 불순물도 같이 이제 오히려 퀄리티가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그게 발달이 되면서 이제 가장 적절한 마이크로웨이브 전자파를 쏘는 거예요. 전자파를 쏘면 벌이 독을 내놔. 그러면 이제 그걸 모아서 정제를 해서 이제 우리 한의계에서 이제 주사 같이 이제 놓는 건데, 그걸 이제 양방의 주사하고 차이점은 침자리에다 놓는 거죠. 침자리에 놓으면 침의 효과도 있으면서 벌독이 들어가서 이제 주사의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적은 양을 가지고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그 연구를 제가 이제 우리 서울대 교수하고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2002년도쯤 될 겁니다. 그때 아마 이제 페인지라고 굉장히 유명한 세계 저널입니다만, 페인지에 그걸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 당시에 서양에서도 뭐 벌독을 이제 소염 진통으로 쓰긴 했는데, 그냥 주사를 하는 것보다는
한의학이 혈자리를 넣었을 때 훨씬 더 통증을 컨트롤해주는 그런 유전자와 여러 가지 물질들이 훨씬 더 분비가 잘 되더라라는 연구를 이제 페인지라는데 발표를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세계 의학계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제 그게 되다 보니까 세계 최초로 어쨌든 벙덕의 효능을 밝혔다 이런 이제 기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KBS, MBC, SBS 메인 뉴스에 이제 그게 나오면서 경이로운 전화통이 불통이 날 정도로,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뭐 어쨌든 저희한테 한번 진료를 받으려면 뭐 거의 6개월,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더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이제 우리 한의계에서도 거기에 대한 뭐 학회도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우리 한의계 아주 중요한 하나의 치료 기술로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 봉독이 사실은 엄청난 물질입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뭐라고 했냐면 아르카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 아르카늄이라는 게 신비한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뭐 관절염, 치매, 뭐 암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이제 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 벌독에는 한 40여 가지 아주 유용한 성분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대표적인 게 멜리틴이라든지 아파민, 뭐 포스파리파즈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뭐 한의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피를 맑게 해주는 거예요. 피를 맑게 해주면서 몸의 면역 기능을 높게 해주는 어떤 그런 작용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작용을 통해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천년 소염 진통제다. 아까 내가 내 건강 관리 뭐 그냥 특별한 거 없이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봉독을 맞아요. 그걸 맞으면 진짜 몸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막힌 거를 그 봉독을 넣어주면 그냥 뚫어지는 것 같아요. 몸이 너무 개운하고 가벼움을 느끼거든요. 그 이제 에너지가 잘 이제 막힌 걸 뚫어주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 건강이 좀 비결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봉독을 우리 일반 국민들이 좀 많이 알고 좀 치료랄까 우리 한의계에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특히 중증 난치성 질환이라고 우리가 얘기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뿌리는 다 피의 문제거든요. 그 피를 맑게 해주는 게 봉독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운동선수들이 벌침을 많이 맞았거든요. 80년대, 90년대 그 당시에는 벌침 맞는 운동선수들이 많았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근육이 다치잖아요. 근육이 다치면 문제가 뭐냐면 근육 속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서 혈액이 나오게 되면 그게 어혈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피부에 나타나면 시퍼렇게 멍이 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멍을 없애겠다고 뭐 우리가 부항으로 피를 뽑아내기도 하고 했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봉독을 쓰면서는 시퍼렇게 멍든데 봉독을 넣어주면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그게 노랗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벌독이 들어가서 그 어혈을 나쁜 피를 없애버리는, 파괴하는 이제 그런 작용이 굉장히 뛰어난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뭐 두세 차례 더 맞게 되면 그 이제 노랗다가 나중에는 이제 깨끗해지는, 그만큼 어혈을 없애주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 벌이 그 독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길래 어혈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벌의 40여 가지 성분이 뭐냐면 굉장히 강력한 항염증과 소염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페니실린의 한 1000배 정도의 강력한 염증을 잡아주는 그게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벌은 꿀을 만들잖아요. 그게 벌판에 있잖아요. 엄청난 세균과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침범을 해서 그 꿀을 가져가려고 그러고 상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벌이 그런 강력한 염증을 잡아주고 통증을 잡아주는 그런 물질들을 분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폴리스 같은 것도 그 맞습니다. 항염 작용으로 사용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벌이 독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 말벌이나 그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렇죠. 가지고 있잖아요. 그 독에 왜 그런 좋은 성분이 있냐 이거죠. 상대방한테 해를 끼쳐야 되는데. 사실은 모든 약이라는 거는 독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의에서도 쓰는 그 독이 좋다고 해서 독을 막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적정량. 적정량을 잘 쓰다 보니까 어혈을 풀 정도의 독을 넣어줬을 때는 치료가 되지만 그 이상으로 넣어주면 정상적인 혈구도 파괴를 하는 거거든요. 파열까지 가네요. 파열까지 가는 거죠. 용혈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벌에 쏘이면 붓는 이유가 혈구가 파괴된 거예요. 손상을 일으켜서 혈액 속에 있는 혈장이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붓게 되는 거거든요. 적정량까지 투입하면 이제 피떡진 것만 녹여내는 그렇죠. 거고. 그거만 녹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봉독을 맞는 경우도 제 몸을 잘 아니까, 특히 이제 하루에 무리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고 허리에도 무리가 될 수가 있고 이러면 이제 그 부위가 어떻게 보면 안 움직이면서 혈액이라는 에너지가 정체된 거죠. 정체되면 어혈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위를 넣어주는 거죠. 이제 그런 부위를 넣어주면 그게 이제 해소가 되니까 이제 몸이 부드럽고 가벼워지고 오히려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서 에너지가 도니까 이제 기분이 이제 업되거든요. 아, 맞아요. 예. 우리가 치료된다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분.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어떠세요? 느낌이 어때요? 이제 이렇게 제가 묻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들리면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몸의 변화에 가장 어떻게 보면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총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개선의 총합이 기분인 것 같아요. 예, 시작이고 합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뽕독 맞고 뭔가 몸이 부드러워졌다 느끼면 일단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죠. 몸이 이렇게 처졌던 게 힘도 좀 생기고 그래서 이 봉침요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봉독요법이라도 표현을 하는데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 좀 많이 한번 뭐 요즘 다 정보는 치면 나오잖아요. 봉독요법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제 환자분 중에 뭐 예를 든다면 이 파킨슨 같은 경우 뭐 요즘 사실은 의외로 또 많더라고요. 그게 바로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뇌 흑질이라는 그 세포에 충분히 에너지 공급을 못 해준 거거든요. 그 세포가 노화된 거잖아요. 노화되는 이유는 혈액이라는 에너지가 못 가서 그러는 거거든요. 못 가는 이유는 리듬이 깨지니까 정체가 되는 거고 또 너무 체지방이 많고 비대해지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고 또 못 먹으니까 생성이 안 돼. 이런 게 다 못 가는 원인. 젊은 분들이 이렇게 체격만 커졌지 실제로는 순환력이 농사 짓는 사람에 비해서 택도 안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다리가 떨리고 뭐 자기 의지하지 않게 이제 운동에 문제가 나타나고 이러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 환자 같은 경우 봉독을 한 이틀 정도 맞았나요?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제가 그걸 쓰는 게 그냥 한 게 아니라 그게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파킨슨 봉독 이렇게 쳐보시면 많은 연구가 나오거든요. 벌 자체가 사실은 인류에게 엄청난 사실은 보배입니다. 우리가 벌이 없으면 수정이 안 되고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꿀이라든지 그 위에도 이 벌독이 우리 몸을 살리는 천년소염 진통제로서 굉장히 좋은 우리 한의계 하나의 치료의 도구다. 이제 이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네요. 저도 쓰고 싶네요. 제가 볼 때는 원장님 컨셉이 맞아요. 왜냐하면 원장님 혈을 강조하시잖아요. 봉독의 핵심은 피를 맑게 하거든요. 원체 저는 이제 처방 쪽에 많이 그러니까요. 치중돼 있다 보니까 예, 봉독에 사실 관심을 안 가졌어요. 아유. 네, 또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아주 이거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봉독은 뭐 아주 좋은 치료 도구입니다. 사실은 이제 대학에 있으면 또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2000년대 학생들의 수준은요. 서울대 의대를 갈까 경희대 한의대를 올까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사실은 최상이었죠. 한의학이 양방과 우리가 이제 상대적이잖아요. 그죠? 뭐 어떤 대결 국면이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는 뭘 택할까라는 상대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방에 가서 뭐 MRI 찍고 거기에 투자해서 나름대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한방에 와서 돈을 투자해서 했을 때 뭐가 도움이 될까라는 거는 누구나 다 고민해서 초이스를 하지 않겠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한방이 더 훨씬 더 메리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의원을 엄청나게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 정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이저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또 특히 요즘 실비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 한의학을 소외되도록 어떻게 보면 만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또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한테 이 한의학의 진실을 좀 알려야 되잖아요. 진가를. 예, 이제 그러려면 옛날에 한의학 용어로서는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라는 표현도 그래도 그나마 기혈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낫긴 한데 제가 우리 원장님 방송을 보면서 혈액이나 진액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겠다. 예,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에너지라는 건 굉장히 좀 추상적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같은 얘기인데 그런 고민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표현도 소음인, 태음인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져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도 이제 한계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400년 전에 또는 몇백 년 전에 이제 그런 논리들이 지금 똑같은 용어를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있고 또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한방을 우호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한방이라 그러면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오히려 좀 또 외면하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인데 한의학이 예. 파고파면 정말 자연 원리에 입각해서 네,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근데 비과학적이다 네. 이런 공격을 많이 네. 받으면서 한의학이 많이 폄하된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 뭐 제가 한의사여서 그런 게 아니고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이거는.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환자분들한테 진짜 너무나 단순하면서 네. 과학적이다.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 몸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필요한 에너지 만들어야 되고 기혈 진행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만드는 거 각 세포에 공급해 줘야 되는 거고. 맞아요. 예? 그게 또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해주면 사실은 병이 있을 게 없거든요.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이 건강하거든요. 무조건 낫고 양약 같은 거 최소화시켜서 안 먹는 사람이 제일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거든요. 뭐 특별히 먹는 거 없어요. 뭐 이제 제한테도 이제 가끔 환자분들이 묻거든요. 교수님 뭐 뭘 드세요? 뭐 운동을 하세요? 저 사실은 굉장히 아주 평범하거든요. 그냥 집에 가정식 먹고 저는 하루 3끼를 꼭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정하게 5시 반 되면 저는 일어나요. 그래서 저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가볍게 양치하고 따뜻한 물 한 잔 먹고 이제 바로 저는 밖으로 나가죠. 뭐 한 3, 40분 이상 걸으면서 하루에 새로운 어떤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어제 그 정리도 하고 사실 하루의 시작이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단 나가야 되죠. 네, 일단 나가야 돼. 지금 말씀대로 일단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걸어야지만 에너지가 돌고 그다음에 세포가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가능하면 10시 반 전으로 이제 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좋은 걸 먹고 뭐 좋은 약 먹고 이게 아니라 건강은 첫째는 일정한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는 거다. 저녁에 일정하게 자고 아침 일정하게 일어나는 거다. 시골에 뭐 특별한 거 드시지 않고 진짜 뭐 농사진 거 이렇게 드셔도 일정하게 자고 아침에 일정하게 일어나는 여제 드신 분들 진짜 장수하고 그런 분들 많다. 그리고 자연의 에너지 특히 이제 잠에 바로 이제 리듬을 타는 그 핵심인데요. 이제 그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면 내 몸의 에너지 흐름이 편해지거든요. 역행하지 않고 역행하지 거스르지 않는다는 않고. 거죠. 편해지면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긍정적이 돼요. 그냥 특별한 것도 없는데도 즐거움이 오히려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에너지를 타면 수천 년 동안 인체는 이미 그렇게 돼왔기 때문에 사실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그리고 어느 정도 먹으면 포만감이 생겨요. 또 안 움직이면 몸이 찌뿌둥해서 좀 움직이고 싶어요. 근데 복잡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자극이 들어와야지 재밌고 어떤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야지 뭔가 좀 먹은 것 같고 네. 자극에 노출되는 순간 호르몬이 그걸 자꾸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이 생체 리듬이 널뛰기를 하니까 맞습니다. 안정된 형태의 감정을 갖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거기 핵심이 그래도 잠을 자면 우리가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진짜 조금 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좀 스트레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 자연의 리듬을 타주면 다 해독이 된다는 거죠. 예. 사실 현대의학에서도 이미 다 뇌가 청소가 되고 뭐 이런 게 잠의 원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생활 리듬을 가지는 거 그게 우리 한의학에서는 자연의 리듬을 타는 거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건강의 첫 번째 조건이다. 또 우리 원장님 강조하시는 잠에 뭐 바로 일치하는 부분이죠. 그게 이 사람이 뭐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떤 병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런 원리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일반인들한테 쉽게 조금 할 수 있도록 설문지라 그럴까요? 그 성격을 알기 위해서 MBTI라는 거. 많은 국민들이 MBTI를 얘기하면서 나는 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더 확신을 얻었죠. 야, 이렇게 애매한 것도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면서 이걸 성격을 파악하는데 활용을 하는데 우리 한의학은 이거보다 더 명확하다. 더 명확한 건데 이게 안 될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대학에 마침 이제 디지털 헬스 케어를 연구하는 또 아주 우리 한 교수님이 계셔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학에 이 한의학이 어떻게 보면 대표고 또 우리 한의학이라는 거는 세계적인 컨텐츠가 될 수 있는 이게 학문인데 이게 너무 이게 의학에서 우리가 밀려 있다. 좀 어쨌든 국민들한테 좀 알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은 이제 그 교수님이 참 어쨌든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 대학원생들 해서 이제 앱을 만들었어요. 카이닥이라 그래서 코리안 AI 닥터라 그래가 이제 카이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앱을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MBTI 마찬가지로 개인 정보 이름 전화번호 넣을 필요 없다. 내가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일반 국민들한테 조금 인식을 알리자. 그래서 내 몸의 에너지가 어떤지 내 몸의 에너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내 몸의 에너지 생성 순환 균형에서 이 점수가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그 에너지 중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건 이거고 이걸 위해서는 음식은 어떤 걸 먹고 어떤 음식은 조금 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운동도 당신의 에너지 상태는 이게 좋고 또 잠을 잘 때 핵심은 뭐다. 이런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이제 솔루션을 주는 그런 한 20가지 정도 자기 몸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쭉 하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사실은 여기 자세히 책에 좀 담았어요. 뭐 이런 계기로 좀 국민들한테 조금 우리 한의학의 진가를 좀 알리고 건강이라는 게 부분이 아니라 어떤 몸이나 이런 뭐 허리나 어떤 질병 중심이 아니라 내 몸의 전체적인 어떤 관점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저도 그 카이닥 해봤어요. 해보니까 되게 심플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고 아주 간단한데 맨 마지막에 결과에서 완전히 세 가지가 똑같지 않고 그렇죠. 한 가지가 약한 게 맞습니다. 있으니까 내가 이 부분이 좀 약하구나 인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런 거죠. 우리 몸이 지금 에너지 생성 순환 균형이라는 게요. 사실은 한 가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면 세 가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세 가지 다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뭐 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두 가지가 문제
문제가 있어도 그 비율이 50대 50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30대 70도 있을 수 있고요. 20대 80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조합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을 당신은 무슨 체질이라고 딱 구분하기가 힘든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에너지 생성이라는 거는요. 이재만 선생님의 사상의학에서 얘기하는 소음인에 가까운 거거든요. 소음인이 사실은 비장이 작으면서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의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태음인이라는 체질은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에너지 순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또 소양인이라는 사람들은 에너지 균형이 깨진 겁니다. 몸에 물의 에너지가 부족하면서 기가 뜨고 성격도 급하고 약간 야행성이고 좀 예민하고 이제 이런 게 소양인이거든요. 근데 사실 태양인은 우리 학계에서도 0.몇 %예요. 뭐 저도 임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양인이라고 내가 본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이재만 선생님의 이론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생활이 단순하죠. 부모로부터 오장육부를 물려받으면 예를 들어 소화기능이 약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생활이 거의 일정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에너지를 결정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오장육부 기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먹는 음식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또 일상의 움직임에 따라서 에너지 순환이 달라지고 또 밤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우리 생활 패턴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밤에 일하는 사람이 극소수였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대에 와서는 제가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상의학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거는 이재만 선생님이 에너지 생성에 소화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되고 이런 체형을 가지게 되고 앞으로 이런 병이 잘 생길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는 이건 진짜 너무나 대단한 통찰력이고 패턴을 구분해냈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그게 참 대단한 거죠. 통찰력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이제 그걸 가져와서 현대에 맞게 현대 우리가 생활 패턴에 따라 사람들의 그 에너지 생성 순환 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타고난 장부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사람을 네 가지로 나눌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각 기능의 어떤 비율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000명이면 10,000가지의 어떤 그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아까 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해보니까 에너지 생성 점수가 100점 만점이면 뭐 90점이고 순환 점수는 뭐 100점 만점이면 뭐 78점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 네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초기 버전이다 보니까 그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은 좀 복잡하더라고요. 빅데이터가 쌓이면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또 하나의 솔루션이 나올 텐데 이제 그래서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서 한두 달 후에 다시 해보면 그게 개선이 됐으면 그 점수는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또 솔루션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은 우선 한번 이런 에너지를 진단할 수 있는 걸 좀 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생각하고 이제 했고요. 치료 영역에서는 뭐 원장님도 전부 종합해서 아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고 저도 이제 치료 영역에서는 뭐 세 가지 문제가 있으면 세 가지 문제를 또 이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어떤 솔루션을 이제 줄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 교수님 말씀하신 에너지 생성 그리고 에너지 순환 네. 그리고 에너지 균형, 예. 안정 예. 요 측면에서 접근을 할 때 확실히 저도 그 에너지 생성 측면에서 소민 약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위를 또 강조하시잖아요. 네, 위가 안 되면 어차피 혈액도 못 만드니까 요걸 해결해야 되는 분들은 요거가 해결될 때까지는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소화기가 좀 돼서 이제 좀 먹을 수 있게 됐다. 네. 그러면 이제 혈액을 만들고 진액을 만드는 약제를 흡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혈액이 생성이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 처방이 비슷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예.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쓰는 용어는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같은 얘기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혈수라고 표현하는데 생성, 순환, 안정. 그리고 저랑 똑같이 이제 수면을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저보다 한참 선배시고 임상 경험도 많으시지만 저 역시도 이제 임상을 하다 보니까 다 쳐내고 남는 게 그거라는 거죠. 네, 네. 소화 잘 되고 혈액 양 네, 많아지고 맞습니다. 잠 잘 자고 네. 스트레스 어떻게든 해소하면 환자들이 좋아지더라.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교수님의 어떤 치열한 고민이 많이 느껴졌어요. 책에서도 그렇고 네. 이렇게 한의학의 기존 용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새로운 정의를 내리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 바탕은 또 한의학의 기본을 두고 있고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아유, 예. 제가 촬영하면서 제가 즐거웠습니다. 아유, 저도 우리 즐거웠습니다. 선배님께 많은 걸 배우고 아유, 네, 정말 고맙습니다. 저 자신한테도 임상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 말씀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구독자분들도 네.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네, 부탁드릴게요. 뭐 딱 요약을 한다면 우리가 어디 아프면 병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이것도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한번 내 몸에 문제가 없는지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음식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지 내가 하루 생활에서 움직여서 좀 이게 보내주고 있는지 또 잠이라든지 이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고 있는지 에너지 생성순환 균형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는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도 안 됐을 때 이제 우리 뭐 원장님이 강조하시는 좀 보혈을 위해서 피를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또 그런 약도 쓰시고 또 어디 아픈 데에서 막힌 걸 뚫어주는 데는 이 봉독요법 같은 걸 통해서 외부의 어떤 의료의 도움을 받는 것도 뭐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또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네. 오늘 다 못다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오늘 처음으로 외부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한의사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원체 또 유명하신 분이고 해서 저희도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 위존보가 드디어 재출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고 위존보로 효과를 보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수요가 존재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능성 원료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스페인 감초였고 이번에는 유산균 발효 대두분말이라는 원료가 들어갑니다. 같은 위점막 보호 기능성 물질인데 좀 더 자료가 더 많이 축적된 원료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존의 위존보 드시면서 속이 편해졌다라고 하셨던 그 느낌은 그대로 두고 설계는 조금 더 다듬었다고 보시면 됩니다.